국제사회를 정글이라고 합니다. 강하면 군림하고 약하면 잡아먹히는 원초적인 힘이 작용하는 세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인간의 잔인하고 참혹한 민낯을 보아버린 세계는 국제사회에도 질서를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연합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기구들이 생겨나게 되죠. 국제정치를 이야기할 때 흔히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소련이 무너지고 공산블록이 해체된 후 명실상부한 슈퍼파워 미국이 이끄는 구도가 되면서 다자적 협의가 가능해지고 자유무역과 이와 관련한 규율이 작용하고 서로 전쟁을 억제하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냉소적인 학자들은 여전히 현실주의에 남아있었죠. 국제사회는 냉정한 현실이다. 이상적인 자유주의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세계화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국 이익주의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지금, 질병 하나로 허망하게 무너지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켜보는 느낌입니다. 한국에서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국가가 90개국이 훌쩍 넘어버린 오늘 든 생각, 역시 국제사회는 정글인가 봅니다. 호주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중국과 이란에서 출발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방금 전입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들도 입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호주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서울신문 나우뉴스의 김경태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정확히 언제 결정이 된 건가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한 낮 12시경이었고요. 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호주 공영방송인 ABC 뉴스를 시작으로 해서요. 모든 호주 언론에 보도됐고요. 지금 저녁 뉴스에서도 지금 메인 코로나19 뉴스와 함께요. 메인 뉴스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호주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는지 궁금한데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이제 오늘 발표문에서 이제 언급하기로는요. 네.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낮추는 최선의 보호책이라고 이제 명시를 해서 중국과 이란에 이어서 이제 한국을 제 3번째 국가로 입국 금지 국가로 지정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호주 국민들에게는 이제 한국 여행 필요성을 좀 제고해라고 경고를 했고, 그다음 특히 이제 대구에서는 최고 수준인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대구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막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사망 인구가 더 높거든요. 네. 근데 지금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제 오늘 발표문에서 정확하게 이제 언급을 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호주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탈리아에서 오시는 분들보다 한 5배가 더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공항 내에서 좀 강화된 검역 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왁신 환자를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국 인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이제 확인 검사를 하느니 차라리 전면 금지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발표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방문자 수가 많아서 그렇다. 예. 네. 사실 이제 호주 정부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투명하게 이걸 유지하고 있다, 또 공개도 잘하고 있다라서 좀 신뢰를 보내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결정이 돼서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난 일요일 방송이었거든요. 네네. 봤었는데 피터 더튼이라고 이제 호주 내무부 장관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호주 공영방송 ABC 인사이더라고 이제 저녁 시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거기 나와서 이제 코로나 이제 19에 대해서 이제 대책 광고 그런 현황 상황 이제 발표하면서, 근데 왜 한국은 입국 금지를 지금 안 하고 있느냐, 이란이라든가 이제 중국은 하고 있는데 한국에 지금 굉장히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확하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확진 사례를 매우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사실 그 방송을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뿌듯하죠. 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진 검사 수도 좀 높고 이제 의료 체계가 정확하니까 그만큼 이제 확진자도 높다. 이제 그래서 입국 금지를 안 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 내심으로는 좀 이제 뿌듯한 방송을 보면서 좀 뿌듯했는데, 네네. 근데 1일날 그날 발표하는 날 공교롭게도 이제 그 최초로 호주 내 최초 이제 사망자가 나오셨어요. 이분 네. 78세 대신 그 일본 마하메드 프린세스 네네. 크루즈선에서 귀국하신 분이 그날 마침 이제 일요일날 사망을 하셨고요. 네. 그날 또 이제 지역 그 감염 사례가 또 발생했어요. 2건이. 네. 그다음에 환자가 그 감염 경로가 정확하지 않은 그런 그 의료 종사 쪽에 계신 분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또 이제 감염 양성을 받으니까 그날 이제 일요일날 방송하고 나서부터 이제 사태가 조금 더 이제 심각하게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호주 정부에서 좀 더 강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약간은 그 정책을 바꾸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네. 자, 한국 대사관이나 한인사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분위기도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 한국 대사관은 사실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오늘 결정된 거 그 발표문 이제 발표 나온 거와 동시에 이제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지 시간 오늘 5일, 호주 시간은 9시고 이제 한국 시간은 지금 7시인데 이날부터 이제 한국인 그 14일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출발한 모든 외국 국적자, 그다음 이제 호주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는 이제 괜찮고요. 네네. 대상으로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이제 호주 만약에 여행을 하실 계획하시고 있는 그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점 꼭 유의해가지고 하라는 이제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 오늘 이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발표하기 전에 사실 한국 그 당국자 외교부 쪽에다가 사전에 연락을 했던 걸로 이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오늘 중으로 이제 이런 입국 금지 조치가 발표가 됐다 이런 사전 통보를 미리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호주 그 주 대사관 쪽에서도 일단 그 사전에 그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즉시 유감을 뭐 표명했다. 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하긴 뭐 사정 통보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통보를 받은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미리 또 입국을 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 때 불편을 좀 안 끼쳐드리게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뭐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날짜 3월 5일 지금 7시 우리나라 시간 7시 현재요. 57명이 확진 환자가 나왔고요. 2명이 사망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1일 전까지는 사실 중국에서 왔던 그 여행자라든가 아니면 그 일본 크루즈선에서 귀국하신 분들 그분들이 다 확진자였고 지역 감염은 없었어요. 네네. 이제 그날부터 이제 사망자가 나오셨고 그다음 지역 감염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분 그때가 이제 한 30명 그 정도 됐는데 지금 오늘 날짜로 갑자기 지금 57명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상황이 지역 감염이 좀 더 이제 안 좋게 지금 나가고 있는 그 사례들이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요양원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이 양성이 확진이 됐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요양원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의료 케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거기에 계신 노인분들이 이제 전수 검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었던 95세 노인분이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코로나 감염에 의한 사망으로 이제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이제 요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들이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이제 시간도 좀 보내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확진된 곳에 이제 한 17명 정도 어린이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요양원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가지고 그 어린이들 이제 확진 검사가 지금 준비 중이고요. 네. 그다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란에서 오신 그 아버님이 먼저 이제 양성 판정이 나왔고 다시 이제 가족 전수 검사를 해봤더니
8달 된 그 아기가 양성 판정이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그 상황이 조금 또 이제 심각한 상황. 그냥 일반적인 그 시민들 뭐 젊은층 그런 분들이 아니라 주로 이제 노인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어린이들 아니면 아기까지 이렇게 그 감염이 되는 사례가 이제 생기니까 호주 전체가 조금 이제 심각해지는 분위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렇게 신문을 나온 사진 같은 게 있었는데요. 뭐랄까 그 마켓에서 사재기가 있어갖고 화장지를 막 사갖고 그 화장지가 있는 그 매대가 다 비어 있고 이런 사진들을 봤어요. 왜 화장지를 많이 사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들끼리도 얘기하는 게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네.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대란이 일어나는 게 이해는 되는데 네네. 아니 왜 코로나하고 바이러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화장지를 가지고서 왜 대란이 일어나는지 제가 어제 이제 화장지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이제 대형 슈퍼마켓에 갔었는데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거기가 원래 이제 화장지 코너가 좀 크잖아요. 네, 그렇죠.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한 줄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한테 아니 이렇게 어떻게 내가 여기 사재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화장지가 떨어져서 구해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그러면 아침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6시에 개장하는데 그때까지는 아직은 좀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오고 자기도 이제 들여놓자마자 사람들이 막 카트에다가 막 5, 6개, 심지어는 막 10개 넘게씩 가져간대요. 그런 사람들 보면 무슨 좀비 영화 같은 데서 팬데믹 생기면 막 사람들 막 슈퍼마켓에 와가지고 물건 가져가듯이 그런 거 보는 느낌이라고. 그렇군요. 이게 약간 청정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좀 약간 지역사회 감염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이 나오면서 호주 분들도 조금 뭐랄까요, 마음이 좀 급해진 게 아닌가. 근데 화장지는 좀 특이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국계 쪽 동양인들이 많이 사는 시드니 쪽에 이제 슈퍼마켓에 이제 사재기가 좀 있었거든요. 중국인들이 아무래도 우한에서 그 본 게 있으니까 조만간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이제 확진환자가 생기면 여기도 만약 격리 상태가 되면 생필품도 떨어질 테고 바깥에 외출도 못하니까 미리 좀 사재기를 하자 해가지고 주로 사다 놓은 게 이제 쌀. 그다음에 이제 그 화장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여기 호주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그 매장에 화장지가 전혀 없으니까 이게 뉴스가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약간 이게 뭐지 하는 느낌? 그러니까 뉴스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 사망자 뉴스 다음에 이런 약간 가십성 뉴스가 이제 같이 따라 나오는데 이게 같이 이제 오버랩이 되니까 시민들이 뉴스를 보다가 이러다 보면 나도 이제 나까지 이제 화장지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이제 패닉 현상이 이제 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나만 가만히 있다가 나만 화장지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이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 공포도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막 사재기가 이제 뉴스에 막 언론에 자꾸 나오니까 막 그리고 소셜 그 SNS 같은 데 막 올라오니까 이제 나만 가만히 있다가 뒤처지면 어떡하라는 그런 심리가 생기더라고요. 약간 공포감이 이렇게 도미노 현상처럼 쫙 일어나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보통 이제 한 번 가가지고 하나 정도 살 거 2개 사고 어떤 사람들 정말 차 가져가가지고 막 10개, 12개씩 막 가져가니까 지금 이제 그 패닉을 불러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호주 소식 좀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호주는 많이 좀 안정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다라는 결정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태 통신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장지에 대한 비밀을 우리 전주현 캐스터가 풀어주셨습니다. 왜 화장지를 사는지. 그러니까 휴지를 만드는 원료랑 마스크를 만드는 원료가 비슷하다. 그 필터가 비슷하다.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금 곳곳에서 홍콩에서는 이미 사재기 벌어진 지 오래됐고요. 일본에서도 지금 사재기가 벌어진 상황이 이렇게 보도가 됐고 미국에서도 같은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짜 소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 원료가 같아서 이제 앞으로 못 사는 게 아니냐. 그래서 불안해서 화장지였다. 네,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네, 지금 아까
호주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일본도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오늘 저녁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오늘 저녁에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입국 제한과 관련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문마다 약간씩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과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의료시설이나 정부 지정시설에 2주간 격리 후에 입국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의 도착 공항을 이제 나리타 국제공항,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으로만 한정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반면에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일본 입국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잠정 결정이 됐다. 뭐 이렇게까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입국 거부 대상을 한국과 이란 전역에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회의가 끝난 뒤에 과연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내려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측에서는 일단 시진핑 주석 일본 방문을 연기하는 걸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오늘 다음 달 목표로 추진 중이던 시진핑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양국이 현재 최대 과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니까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빈 방문이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인식이 일치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얘기는 아직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홍콩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견. 네. 반려견한테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반려견이 지난달 28일에 보호시설에 격리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몇 차례 검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모두 약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다 고려해봤을 때 이 반려견이 약한 수준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정을 지금 홍콩 농수산보호부가 내놨어요. 네. 그리고 뭐 전문가들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사람과 동물 간 전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감염이 된 반려견이 코로나19 증상을 지금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보건부 장관은 일단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걸 확인하긴 했지만 동물이 감염원이 될 증거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서 동물로 가는 거는 확인이 됐지만 동물에서 이게 다 이게 증식을 해서 네네. 다시 사람으로 또 쫙 퍼지거나 다른 동물로 또 퍼질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홍콩에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린 이후에 모든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14일간 격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성 사례 이 반려견 말고 다른 반려견도 조금 의심이 됐었는데 일단 1차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도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세계동물보건기구는 뭐 이렇게 사람과 동물 전파의 추가 사례가 아직 보고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확진자가 격리 상태에서 피치 못하게 반려동물을 돌봐야 된다고 하면 음식을 나눠 먹는다든가 이렇게 뽀뽀를 하잖아요. 반려견들과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기본 수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자, 스타벅스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이게 개인용 머그잔이나 텀블러 이런 걸 가지고 가면은 좀 깎아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이걸 중단을 한다. 이것도 코로나19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개인용 텀블러를 가져가게 되면 직원이 이제 텀블러에 커피를 담아주기 전에 세척을 한번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물로 한번 이렇게 헹궈주거든요. 이 과정에서 개인 컵에 바이러스가 부착돼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개인 컵이 코로나19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벅스가 미국 매장 내에서 개인용 컵과 텀블러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가지고 오면 10센트를 할인해 주는 혜택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일단 미국, 캐나다에 우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확대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일본 스타벅스는 2일부터 지금 머그잔, 스테인리스 포크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다 일회용품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고객이 이제 텀블러를 갖고 와도 거기에 음료를 제공하는 걸 이미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왜 스타벅스가 이런 조치를 내렸냐면 미국 워싱턴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어요. 워싱턴 주면 이제 스타벅스의 본산지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의식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도도 지금 이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인도가 의약품 수출국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네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네. 이 3일에 인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원료가 부족할 걸 염려해서 의약품의 주성분 26종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네. 금지 품목에 포함된 게 타이레놀 성분으로 유명한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해열 소염 진통제가 있고요. 에리스로마이신 같은 항생제, 프로게스테론 같은 호르몬제 등 필수 의약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인도의 수출 제한 대상이 전체 의약품 수출의 10%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인도의 제약산업이 원료의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원료를 공급하는 공장 대부분이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래요? 거기 공장 가동이 멈춰서 지금 인도로 들어갈 수 있는 원료가 일단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가 원료 재고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또 폭풍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인도에서 의약품 주성분을 사가는 곳이 유럽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유럽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가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제약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뭐 영향이 뭐 굉장히 큽니다. 자, 도쿄올림픽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뭐 연기는 없다라는 입장을 IOC가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성화는 이미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일에 미야기현 항공자위대 마쓰시마 기지에서 올림픽 성화 도착 행사를 이제 좀 대대적으로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무관중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워낙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어린이 200명, 일반 관람객 42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임시 휴교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행사 장소가 이제 협소해서 일반인 관객들이 이제 좀 밀접하게 있다가 감염될 위험성이 높아져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요. 26일에는 후쿠시마 제2빌리지에서 성화봉송 출발 행사를 또 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 출발 행사도 무관중 진행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이 좀 김이 빠지겠네요. 지금 올림픽, 패럴림픽 테스트 경기도 한 19개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다 취소되거나 규모가 좀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 일정에 속속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이야기를 잠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슈퍼 투스데이, 슈퍼 화요일 경선 이야기를 어제 잠시 했었는데요. 지금 바이든 전 부통령이 14곳에서 10곳에서 승리를 했고 그렇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4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승리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압승을 거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지금 대의원이 별로 없었는데 슈퍼 투스데이에서 굉장히 압승을 거두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대의원이 670명이 됐어요. 샌더스 상원 의원이 589명입니다. 그래서 81명 차 차이로 지금 바이든 후보가 갑자기 1위를 달리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샌더스 대 반 샌더스 구도로 재편이 되면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도라고 봤었던 부티지지, 인디아나 사우스밴드 시장, 그리고 클로부샤, 미네소타 상원의원 이 두 사람이 다 사퇴하면서 그렇습니다. 바이든을 지지를 했고 또 한 명 중요한 사람이 사퇴를 했죠.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 사퇴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전격적으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난 애가 사퇴했더라고요. 바로 성명을 내고 경선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래서 석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려고 경선에 뛰어들었는데 오늘 똑같은 이유로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투표로 이제 내 친구이자 위대한 미국인인 바이든을 지지하겠다라면서 이제 선언을 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작년 11월에 출마를 선언을 뒤늦게 했죠. 그동안 100일 동안 무려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의 선거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걸 계산해봤더니 한 표당 3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첫 경선 데뷔 무대가 슈퍼 화요일이었는데 본토에서 완전 전패했고 미국령 사모아에서만 뭐 1위를 해서 거의 의미 없는 1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절대 강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그래서 매직 넘버, 그러니까 최종 대선 후보를 뽑는 매직 넘버 수가 1991명인데 여기까지는 갈 길이 아직도 멀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슨, 그러니까 워런 후보도 사퇴할 것이고 전문가들은 바이슨과 샌더스의 2파전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은 과반수는 제일 중요한 게 누가 트럼프를 이길 가능성이 큰가. 이게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약간 바이든 후보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해외 뉴스 알아봤습니다.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사전에 예고 없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이렇게 크게 낮춘 것은 처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어요. 인하를 언젠가 할 것 같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할 줄을 몰랐는데요. 그렇죠.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의외였었습니다. 실은 이제 우리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날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죠. 뭐 올릴지 내릴지 동결을 할지. 미국도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위원회잖아요. 이 연준의 그 FOMC 회의가 이 정례 회의가 실은 3월 17일, 18일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려면 그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긴급 회의를 해갖고선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일단은 인하를 하게 발표한 것이 3월 3일이니까 회의에 아닌 긴급하게 했던 이 대목이 시기가 이례적이었고 그 인하의 폭도 기본적으로 뭐 큰 폭으로 해도 됩니다. 뭐 연준 마음이죠. 중앙은행 마음인데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그러니까요. 이게 왜 크다고 느끼냐면 지금 절대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준금리 높을 때 5%, 6%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1.5에서 1.75인데 이거를 낮춰버려가지고 굉장히 1에서 1.25로 낮추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0.5%포인트라는 폭, 또 회의도 아닌데, 정례회의도 아닌데 이례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출연해가지고 낮췄다는 뭐 이걸 통해서 미국도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 압박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제롬 파웰 의장이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의 압박에 굴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뭐랄까 밀당을 하면서 왔다고나 할까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뭐 여러 가지 그 좀 독특한 경력이잖아요. 그렇죠. 가령 연준 역사상 처음으로 유태인이 아닌 주이시가 아닌 비유태인 출신에다가 경제학 박사가 아닌 이 경영학 이 MBA로 이제 가게 되니까 그 이력부터 굉장히 이제 특이해서 정말 트럼프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독립성 훼손의 인물이 아니냐는 이제 의혹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의 행보들은 더 그런 걸 좀 증폭시키기도 하고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례회의가 3월 17일, 18일 또 FOMC 회의 하잖아요. 네. 또 내려요? 또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밴드를 구성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0.25%를 이제 3월 18일에 또 낮추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에서 연 1%가 되는 앞자에 이제 제로를 보게 되는. 우와.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얘기했던 게 우리도 제로 금리 해야 된다는 그 제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발표 나고선 막 올랐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날 3월 3일로 되돌아가면 그 긴급하게 0.5%포인트 인하하면서 순간적으로 치솟았다가 그날은 와르르 무너져서 거의 3%대 급락이 나왔죠.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다시 또 급등 나왔다가 이렇게 널뛰기 장세가 나오는데 이거는 왜 그런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날 첫날 인하했을 때 왜 급락을 했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인하 얘기를 계속하다가 양쪽 하나 부분에 가서는 약간 좀 갑자기 좀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즉 이때 인하는 하고 양쪽 하나는 안 할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가 과거 역사상 보면 이 시장이 이 중앙은행과 정부한테 뭐 달라고 때렸을 때는 그냥 끝까지 달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로 만족하지 않죠. 양쪽 완화까지 내놔라. 양쪽 완화까지. 돈 찍어낸, 달러 찍어낸 것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 발언을 좀 안 해주니까 이제 빠지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급등한 것은 어쨌든 금리 인하를 했고 또 18일에 또 한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또 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급등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추세를 만들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코로나19 이 재료는요. 금리를 인하하고 뭐 이제 재정정책에서 뭐 지금 3조 달러를 또 코로나 긴급 미국식 추경을 또 한다고 하죠. 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일단 지속되고 확산이 되면 실 그것과 별개로 이 문제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뭐 팬데믹이 된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시장이 하루는 이제 금리 인하했고 이제 또 3조 달러도 풀리니까 기쁜 마음에 또 확 올랐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야 근데 코로나19가 막 뭐 4월, 5월 막 되는 거 아니야? 또 불안하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급등락을 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시장 자체가 불안하군요. 변동성 자체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저는 굳이 막 이 판에 들어가 일반인이 모험을 막 즐기는 분은 들어가셔도 되겠죠. 뭐 해외 선물로 들어가셔도 되겠지만은
뭐 미국 시장이 3% 올랐다가 4% 빠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참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애플도 막 빠질 때는 4, 5% 빠졌다가 그저께였었죠. 오를 땐 9%가 또 오릅니다. 그 큰 주식이요.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코로나19가 미국에서 좀 퍼지기 시작을 하고 이게 좀 타격을 입게 되면은 이제 분명히 건강보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오바마 케어 가지고 얼마나 참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하고 그걸 없애버리려고 했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치명타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좀 저소득층이 많고 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간 악몽이 되지 않을까. 네. 건강보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돈을 뭐 제대로 뭐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사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재료가 이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19가 미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낯빛이 좀 안 좋거든요.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선탠을 한 게 아니고. 제 감으로는 그래요. 제 이 어떤 10여 년의 기자의 촉으로는 좀 안 좋습니다. 네, 안 좋은데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3월 3일 금리 인하했던 날이 무슨 날이냐면 슈퍼 화요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트럼프의 그거죠. 남의 잔칫날에 재뿌리자 0.5로 해서 모든 프레임 스포트라이트를 연준으로 확 당겨가지고 민주당 하는 이런 식인데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7개 수장입니다. 대통령이 단순한 감기라고 이제 싹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좀 이걸 뭉치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목을 보고 사람들은 뭐 국민을 안정시키려고 저렇게 단순한 감기다 이렇게 표현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거기에는 미국의 그 조악한 전국민 의료보험 바로 오바마 케어입니다. 트럼프는 항상 오바마의 모든 거를 다 없애버리려고 했죠. 오바마는 말만 번지르르 하고 무능한 사람이다. 오바마 때문에 이란도 저렇게 됐고 북한도 저렇게 됐고 오바마 케어도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19가 미국 내에 빠른 확산이 나고 이게 문제가 커지게 된다면 미국은요. 뭐 여러분들도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검사 비용이 400만 원이에요. 우리는 16만 원이고 그것도 이제 의사 소견이 있으면 안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비싼 비용을 감내를 못해서 지금 확진자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퍼지게 되면 당연히 오바마 케어에 대한 향수를 미 국민에게 불러일으키겠죠.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말도 안 된다. 각자 자기 자비량으로 보험 내고 하는 거지 무슨 한국식 의료보험이냐. 역공을 맞게 되겠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뭐 단순한 감기 운운하고는 있지만 속내로는 굉장히 지금 왜 하필 이 시기에 코로나19가 뭐 이렇게 밤잠을 설칠 것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슈퍼 화요일 이야기를 하셔갖고 잠시 나눠보겠는데 지금 이제 블룸버그 전 시장은 뭐 중도 하차를 했고요. 울면서 중도 하차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뭐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전까지는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했다가 지금 승자로 일단 등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은 좋아하나요? 일단 블룸버그 얘기부터 하고 바이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 블룸버그가 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열등감을 느끼는 유일한 뭐 인물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빼고, 얘기했어요. 키 빼고 모든 거에서 뒤진다. 170 얼마였더라고요. 170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항상 그 미니 마이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항상 그 남의 그 외모 같은 걸로 이렇게 좀 깔아 뭉개고 가는 스타일인데 돈으로는 상대가 안 되니까. 돈으로는 안 되죠. 트럼프의 재산이 원화로 환산해서 한 4조 2천억 원 정도. 그런데 블룸버그는 지금 공식적으로 80조입니다. 80조예요? 전 60조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하면 더 되겠죠. 네네. 그래서 늘 트럼프가 열등감이어서 저는 블룸버그에 굉장히 좀 이번에 좀 붙으면 블룸버그랑 붙겠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네네. 또 하나가 블룸버그가 유태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 역사상 유태인이 대통령 된 적이 없죠.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됐었고 또 이번에 부티지지도 막 나왔다가 물론 사퇴는 했지만 네네. 있었기 때문에 유태인 대통령도 미국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게 또 하나 화두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깔끔하게 포기를 했었습니다. 슈퍼투데이 한번 딱 던져보고 안 되니까 깔끔하게 포기를 하는. 근데 끝까지 조롱을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실은 쓴 돈 5억 달러인데
트윗에는 7억 달러를 뭐 하수해 버렸다. 7억 달러 뭐 날렸냐. 워낙 과장하기 좋아하니까. 워낙 과장을 해요. 그런 이제 블룸버그 이슈는 같고요. 이제 바이든인데 제가 왜 바이든을 보고 그러냐면 실은 주식시장이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급락을 했었을 때 그게 코로나19이기도 하지만 샌더스 때문에 샌더스의 약신 때문에 빠졌다라고 했고요. 그 금리 인하 이후에 폭락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오늘 새벽이었죠. 이제 급등을 하게 됐는데 미국의 상다수의 언론이 금리 인하 때문에 급등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바이든이 우세하게 되면서 다수의 이 소위 말하는 그 선거인을 확보하게 되면서 샌더스 제치면서 실은 주가가 급등했다. 이제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근데 이 대목을 만약에 이 트럼프가 지켜보고 있다면은 만약 질투가 샘솟을 겁니다. 그게 이거 뭐냐? 트럼프는 자기 치적 중에 첫 번째가 주가 폭등이잖아요. 그렇죠. 네, 나스닥 뭐 다우 S&P 최고 폭등. 주가 올린 건 다 난데 내가 연준 압박해서 주가를 올려놨는데 지금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바이든 때문에 올랐다고. 바이든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또 애타죠. 한쪽에선 코로나19 때문에 전전긍긍 이걸로 그 오바마 케어 공격하면 어떡하지? 또 한편에서는 자기의 치적을 지금 바이든으로 그러니까 언론들도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하도 트럼프한테 당하니까 묘하게 좀 프레임을 바꾸는 것 같아요. 실은 미국 주가를 땡겨 올린 건 트럼프의 업적은 맞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그 모든 공을 가져가는 것처럼 또 쫙 가게 되니까 그럼 미국민 사이에서 어떻게 들겠습니까? 야, 굳이 트럼프가 아니어도 바이든이어도 주가는 이렇게 오르겠구나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쌓아왔었던 본인의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혹은 뭐 공적이라든지 이런 게 와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겠죠. 와해가 아니라 너무 뺏겨버리는 거죠. 뺏겨버린 거예요? 아예? 자기가 노력했다가 그냥 남주게 된 이런 모습이어서 제가 느끼기에 요즘에 이 트럼프의 낯빛이 좀 이상한 것은 그런 고민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서.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차원이 아닌가 해서 코로나19의 이 미국 확산이라는 것이 금융시장 또 미 대선 전반적인 세계 경제에도 정말로 큰 변수가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미국 대선 이야기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1타 강사 시간입니다. 두 쌤 모셨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싫으신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목소리에서 티가 나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최영일 쌤이 팔이 좀 다치셨어요. 네네네. 네, 교통사고가 잠시 그렇습니다. 있었다고. 코로나19의 와중에 저는 교통사고가 났네요. 네, 빠른 쾌차를 빌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자, 이 신천지 코로나19와 일파만파인데요. 그 얘기 가지고 오실 줄 알았어요. 네. 이만희 총회장 나와서 대국민 사과도 하고 화도 내고 여러 가지 모습을 봤는데 엄지척도 하고 주목받은 것은 이제 이 박근혜 시계였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신천지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검찰이 왜 강제 수사 안 하느냐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고 검찰은 이 방역 당국의 입장을 고려하면 압박하는 게 오히려 더 방역에 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금은 이 온화한 기류로 보다가 필요한 시점에 하면 어떻겠느냐. 좀 온도차가 큰 겁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86% 여론이 지지하고 있다.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신천지가 아무리 미워도 뭐 여론이 86%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야지 강제 수사를 하고 또 압수수색에 뭐 들어간든지 했는데 그 근거가 있느냐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중대본에서 방역을 위해서 이거를 뭐 강제적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김강림 차관이. 이게 뭐 음지로 숨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압수수색의 근거, 강제 수사를 해야 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지 일단은 법 위반이 있어야 돼요. 형벌법규 위반이 있어야지만이 강제 수사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는 행정적 조사, 명령 이런 거거든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일 문제되는 거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안,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법, 방해죄 이런 게 가능하다면 또 가능하면 범죄가 소명이 돼야 되고 인과관계 같은 게 돼야 됩니다. 서울시장이 고발했던 살인죄나 상해죄 그게 됐을 때는 가능한데
일단은 법적으로는 네. 검찰이 그 부분도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방역 당국 얘기도 있지만 법적으로 좀 인과관계라든지 입증, 소명, 증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주저하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추미애 장관하고 또 대검 검찰청하고 어떤 갈등 관계 계속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얘기를 안 하고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뉘앙스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계속 하는 걸 봤을 때는 실제로는 어떤 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법적인 부분은 좀 빠지고 나머지 부분으로 좀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보시기에는 법적인 부분으로 근거가 있다고 보시나요? 들어갈 수 있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좀 이상하더라고요. 대구 관련해서요. 네네. 대구에서 경찰이 일단은 수사를 해서 검찰한테 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네. 신청을 한다 표현하고 검찰이 청구를 해야 돼요. 거기 반려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경찰도 그만 올렸다면 그만큼 증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또 가능성을 검토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법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조금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살인죄는요? 살인죄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럼 살인죄는요, 사실은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라고 네. 그러는데 명단을 안 주니까 죽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감염돼서 죽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네네. 그거가 어떻게 입증이 되겠습니까? 인과관계가 안 되거든요. 뭐 녹음해놨다 하더라도 안 돼요. 죽어도 됩니다. 이런 거 녹음해놨다 해도 어려워요. 그래요? 입증을 한다는 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부작위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에서 한 거는요. 수사를 좀 해달라는 취지 같아요. 어쨌든 검찰이 좀 요지부동, 복지부동 자세니까 네네. 수사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어떤 촉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 근데 정치적인 의미가 뭐 지자체장이나 네. 혹은 유력 정치인 뭐 또는 뭐 국회의원이 내가 좀 돋보이기 위해서 세게 이제 뭔가 고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정치적인 이제 적대적 관계에서 고발하는 경우는 흔히 있고 지금.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시민들의 공분을 대리하여 사실 법적 이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좀 엄벌해달라라고 이제 공권력에 호소할 수는 있겠죠. 그런 의미의 뭐 정치적인 행동으로 볼 수는 있는데 네. 저는 박지훈 변호사 의견하고 조금 다른 게 네.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폭증을 한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31번 확진자 이후에. 그런데 그 이후에 이걸 조직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될지는 이제 미지수지만 수사의 필요성이 필요한 게 하필이면 신천지 교인들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다 자신의 어떤 종교를 감췄어요. 공직에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구 네. 서구 보건소의 검역 팀장이 네, 맞아요. 50명의 의료진이 의료 이 전선에서 배제되게 만들고 감염자가 나오게 만들었어요. 네. 나중에 저 신천지 교인이거든요. 청송교도소 교도관이 확진된 이후에 저 신천지 교인이거든요. 심지어는 모친에게 간이식 수술을 한 딸이 수술 다 끝나고 열이 떨어지지 않자 확진받고 저 신천지 교인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 행위가 뭐냐 하면 모두 다 수십 명의 의료진이 없어서 대구 경북이 난리가 났을 때 의료진들이 배제될 걸 뻔히 알면서 자신이 확진됐을 가능성을 알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공무집행방해 아니냐? 업무방해 아니냐? 전 타인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든 거 아니냐. 살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법적인 검토를 왜 안 해요? 제가 기각했죠. 안 해닥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예. 가능성이 있는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명이나 증거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전 반대인지 알고 괜히 전혀 제가 괜히 미워했네. 검찰을 뭐 되게 좋아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 법정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랑 생각이 같은데 네. 일단 검찰 이해해보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저한다는 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이유라든지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검찰이 좀 시간을 좀 놓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중대본이 대검에 보낸 팩스를 놓고 오늘 또 말이 많습니다. 네, 중대본이 아까 잠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게 자꾸 너무 강압적으로 가게 되면 음지로 숨어서 더 안 좋다 방역에는 그런 의견을 내놨었어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이 네네. 이 신천지와 명단 협조를 취하고 있다. 네. 서로 소통하고 있다. 매일 브리핑에서 발표를 했어요. 중수본 때 그리고 지금 중대본으로 격상이 된 상태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다만 뭐냐면 언론 보도를 보면 처음에 21만 2천 명의 교인 명단을 다 넘겼다. 이게 대변인도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 전문가들은 교육생 명단은 빠졌다. 네네. 근데 나중에 9만 명을 또 넘겨요. 30만 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왜 한 번에 안 주고 이게 비협조 같은 거죠. 시간 끌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중대본이 강하게 신천지를 압박 못하느냐. 그러니까 중대본도 이 자꾸 명단이 안 맞는다. 지자체별로도 안 맞고 숨겨진 명단이 자꾸 나중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좀 이 수사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법적 처벌을 위한 수사 의뢰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중대본이 네. 신천지 교인 명단을 명확히 알아야 방역을 명확히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사는 나중에 하시고 방역이 우선입니다 했지만 지금은 이제 방역과 수사가 동시에 가야 될 시점에 도달한 것 아닌가. 그래서 검찰도 좀 나서주세요 하고 팩스로 의뢰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해봐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또 정치적인 의도.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을 강하게 밀고 나가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박능우 장관이 요청했다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안 한 것이고 네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금 미온적인 답변이에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명확한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답변을 안 한 거 이게 어떻게 미온적인 답변이에요? 같은 부처끼리 같은 부처끼리 뭔가 또 상호 압박에 의해서 그럼 추미애 장관의 입장도 있으니 우리 중대본도 좀 수사 요구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네, 평론가님 지금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3749번님이 우리 최영희 평론가는 콩쥐팥쥐도 50권 장편 대하 소설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콩쥐팥쥐가 원래 대하 소설 아니에요? 말 느리는 재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청취자분 정확하게 보셨어요? 청취자분들 그건 정확하세요. 저의 대단한 단점이죠. 네,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서울시가 지금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발표를 놓고도 논란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건 사단법인은 민법상 법인이에요. 재단법인, 사단법인인데 사람의 모임인데 그 사단법인이 목적에 반하거나 공익에 반했을 때 취소를 할 수 있고 주무관청이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목적에 반하고 지금 공익적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청문 절차 같은 걸 거쳐야 돼요. 그래서 취소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그 행정소송은 뭐냐면 180일 내에 이 취소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신천지 측에서. 그렇죠. 그렇게 재판을 걸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신천지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걸 거기 때문에 그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먼저 허락을 해준 것이 박원순 시장이었다. 2011년에 사단법인 등록을 해서 그런데 그때는 대표자도 다르고 그리고 이름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종교단체들이 처음에 임의단체로 결성을 해요. 그랬다가 조금 규모가 커지면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는데 이게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명확히 관리를 해야 되지만 NGO인지 혹은 뭐 종교단체인지 무슨 교단인지 이렇게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알고 보니 나중에 교세가 30만 명이 넘은 종교단체였던 것이죠. 목적에 반하는 거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공익에 해야 하는 거 상황. 지금 상황을 공익에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단 자체가 이 사람의 모임 자체가 그거가 받아들여진다면 주무관청이 서울시에서 허가를 한다 하더라도 사정이 변경된다면 또 취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걸 다툴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사실은 취소를 하더라도 취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재판 다투면 그냥 계속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이게 한유총이 거의 똑같은 과정을 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거 사단법인 허가 취소를 했는데 행정소송을 걸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진행돼서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처음에는 이름이 무슨 예수복음 선교회 이런 형식의 그냥 종교적인 선교단체 같은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죠.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뭐 온 나라가 좀 들썩이고 있잖아요. 근데 유명 연예인들을 이제 근거 없이 신천지 교인으로 저도 지목을 받았거든요. 저는 자꾸 박지원 변호사도 신천지 교인으로 아니요. 저는 뭐 유명하지도 않고 저는 일반인인데 누가 그렇다더라. 유명한 분들을 이제 많이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대충 썼는 것 같아요. 너무 대충 썼다. 왜냐하면 그룹을 통째로 이렇게 기재한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거짓 같긴 한데 아주 유명한 분들은
되게 명예가 훼손됩니다. 사회적 가치나 인격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아마 민형사상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최초 만든 사람 아니면 유포한 사람까지 정할 것 같은데 아마 만든 사람하고 최초 유포자 정도까지는 법적 대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진짜 마지막이에요. 네. 이 진짜 화났어요. 이 뉴스 보고. 이 코로나19 확진자인 20대 여성이 이송중인 공무원한테 너도 걸려봐라 하고 침뱉었다. 네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명백한 살인미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똑같은 사례가 있었던 게 90년대에 에이즈에 걸린 환자가 자신을 이제 잡으러 온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처를 내요. 손톱으로 핥혀서. 왜냐하면 혈액에 의해서 혈청에 의해서 감염되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 공무원들이 놀랐던 적이 있는데 유사한 지금 비말 감염이라는 걸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침을 조준해서 뱉었다고 치면 자신이 확진자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럼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신 걸려라 라는 명백한 공격적 행위니까 살인미수가 과하다면 상해죄 정도. 최소한 상해, 폭행 아닙니까? 그건 가능한 거예요? 상해죄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사용하겠다고 하거든요. 이런 짓 하면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일단은 공무집행 방해죄하고 감염병 예방법 요거만 걸었는데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고의를 드러낸다면 상해죄까지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벌해야 됩니다. 어디 처벌해야죠. 이거 정말 침뱉고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콩쥐팥쥐 50권 장편 대하소설 하셨던 분이 칭찬이라고요? 아니요. 제가 그만큼 지식이 많다. 아니 기획해 보려는 영감이 떠오른 게 51권짜리 로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괜히 말씀드린 거예요. 갑자기 선한 동기가 생겼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1타 강사 두 쌤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브닝쇼 여기까지입니다. 라이온 안님께서 유튜브를 통해 주신 의견 잘 봤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스크 오브제 구입 소식부터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웃지 못할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해결되길 바라고요. 모두 힘을 합해서 헤쳐나가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